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 13일의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소중한 미주원의 구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여러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은 댓글이 몇 개 있어서요,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을 장식할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수행호행쾌이라는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이름은 잘 모를 것 같고요. 자, 인텔에 근무 중입니다. 내부자이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을 해서 향후 투자액이 클 거라 몇 년간은 수익이 크지 않을 거고요. 고수익을 내는 미세 공정 개발에 성공한다면 삼성 TSMC 고객을 뺏어와서 주가 상승 잠재력이 크지만 그렇지 못하면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꾸준하지만 크게 기대할 것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냈었는데 2025년쯤 성과에 따라서 오히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두 성투하세요. 자, 이 댓글은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엔비디아, AMD, 인텔의 데이터 센터 전쟁, 그 승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인텔에 직접 근무하시는 분이 남겨주신 굉장히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반도체 전쟁을 중국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인텔을 밀어주면서 인텔이 자국 내에서 파운더리를 설립할 수 있게 굉장히 팍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텔이 예전처럼 다시 이제 직접 반도체 제작까지 뛰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야겠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파운드리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텔에 근무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분간 수익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2025년쯤 돼서 만약에 이 파운드리 공장이 제대로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TSMC 같은 그 파운드리 기업에서 설계해 놓은 거를 만들어줘야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 강자가 다시 될 수 있다면 그냥 설계해서 바로 자기들이 만들면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합니다.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요. 그래서 AMD, 인텔, 엔비디아 세 개 다 투자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투자다. 확률이 높다. 굉장히 좀 합리적인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댓글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어서요. 두 번째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드릴 댓글은 굉장히 좀 장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이것저것 정보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두 번째 댓글을 다신 분은요, 나희정님이신데 예전에 제가 한번 이분이 남겨주신 댓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신 교포분이거든요. 자,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Everything is so expensive.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너무나 비싸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LA 한인타운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 지금 15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뭐 짜장면 한 그릇에 17,000원, 18,000원, 뭐 2만 원 가까이 한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이제 몇십 센트면 먹었었던 맥도날드의 아이스크림이 텍스를 포함하면 2불 정도를 줘야 된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싸구려 아이스크림이었던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이 이제 비싼 아이스크림이 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미국에서 20년을 사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6불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자, 여행업, 서비스, 리테일이 지금 대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도 식당의 대부분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던 상태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얼마 전에 다녀오셨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그랜드 캐년에도 다녀오셨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요. 백화점에 가도 상황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비스업, 여행, 리테일 세일즈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가 주춤하지 않는다. 아파트 앞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아마존 박스들을 보면 아마존도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주택가격입니다. 연준이 이자를 올리면서 작년에 2%였던 몰기지를 현재 5%까지 이 주택담보대출의 그 이자율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우스 값이 비싼데 그리고 모기지 값도 비싼데 계속해서 집을
내놓으면 1, 2회 보고 그냥 다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이 없어서 못 파는 그런 현실이다. 지금 영국도 비슷한 현실이 좀 펼쳐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영국 두 곳 모두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강세를 아직까지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가격과 덩들어서 렌트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 가지 이상현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하이브리드, 원격 근무 때문에 전혀 인기가 없었던 지역도 거주 환경이 좋으면 집값, 렌트값이 오른다. 따라서 이제 시내뿐만 아니라 조금 지역적으로 외곽 지역에 이제 분포했던 그런 주거 지역에도 인기가 좀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원격 근무는 이제 하나의 인간의 진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미국 경기 둔화와 소비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한국 전문가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현재 2022년 5월 10일까지는 이 부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가 푼돈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소비는 계속되고 있어요. 보복 소비 현상이 미국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답을 해주겠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소비는 살아있는데 과연 이 소비가 언제까지 이어질런지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드 코로나, 저희 아버지는 얼마 전 4차 코로나 접종을 하셨어요. 저희 오빠네는 전사적으로 걸려서 고생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사실상 코로나는 더 이상 화두가 아니에요. 대부분이 독감처럼 그냥 예방주사 맞으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죠. 이젠 당연히 몰에서도 라스베가스 같은 곳도 이제 볼링장 같은 데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 카드를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제가 있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쓴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실내, 실외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예전처럼 자유롭게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영국 상황도 아울러서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6번은 수익 마켓인가 리세션으로 가는 중인가 우리가 이제 가장 궁금해진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요즘 제일 걱정입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기전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수익이 난다는 걸 알지만 빌린 돈이 아니어도 나의 투자금이 점점 줄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10%를 달리고 있는 지금 현재에 대한 점검과 대비책 대해서도 방송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 정답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역시도 지금이 뭐 단기적인 수익 마켓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리세션에 빠지는 장인지는 잘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뭐 수익 마켓이면 뭐 몇 달 있다 다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리세션이면 몇 년이 걸리면 회복이 되겠죠. 중요한 것은 결국은 회복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5년, 10년, 15년, 나아가 20년까지도 계속 투자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몇 년 동안 주가가 빠진다고 해도 그 수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입을 이용해서 한 주, 두 주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개수를 늘려나간다는 이 목표를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한다면 스트레스도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나희정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미국 상황이 좀 급변하게 되면 다시 한번 댓글을 통해서 우리와 미국 현지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월 13일, 13일의 금요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은 방송 녹화를 조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1시간 반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중간 점검을 해보면 S&P 500이 마이너스 1.59%, 다우존스가 1.5% 빠졌고요. 나스닥 역시 1.55% 하락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2%고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면 테크 주식 그리고 성장주들의 모습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의외로 많이 급등한 종목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로블록스가 14.6%나 급등을 했고요. ABCL이 14.25%, 오픈도어가 12.45% 상승하는 중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12.05% 올라가는 중이고요. 업스타트가 11.25% 올라갔습니다. 업스타트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있다가 제가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공유할 영상이 업스타트의 어닝 보고서를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읽으면서 이 업스타트의 전망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고 있거든요. 좀 아쉬운 점은 제가 그 업스타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미 좀 업스타트가 반등을 하고 있다. 하루만 좀 빨리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루시드 같은 경우는 11.22%, 애쉬가 10.14% 올라가는 중이고요. 로쿠가 9.58% 상승 중입니다. 아이온Q가 오래간만에 8.99% 올라가고 있고요. 펠라톤이 8.06%
6.5%, 파이버가 8.00, 쇼피파이가 6.91%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폭락했던 종목들이 조금씩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다양한 주식시장의 현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지수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34 언저리에 와 있습니다. 34면요, 최근 들어서 좀 높게 치솟았던 공포지수가 아직까지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30 밑으로 떨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최근 5일 동안은 30 밑으로 떨어지지는 못하고 있고요. 한 달 차트를 보시면 가장 낮았던 것이 20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30 이상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6개월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얼마나 공포지수가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년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공포지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빅스 지수 말고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포 그리고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공포 탐욕 지수는 빅스 지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다양한 그 시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지수로 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0점부터 100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시장이 좀 분위기가 날아갈 정도로 좋으면 100이 되는 거고요. 이 중간이 한 50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공포 그리고 탐욕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냐면 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00점 만점에 6점이니까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의 상황은요, 정말 극도로 최악의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극도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AAII 지수입니다. AAII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참여자들이 향후 6개월 후에 미국 증시가 어디에 가 있을지 여기를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불리시라는 것은 6개월 후에 지금보다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베어리시라는 것은 6개월 후에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S&P 500의 주가가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26.9%가 6개월 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조금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 더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6.9%에서 24.3%로 불리시한 의견을 가진 투자자의 그 비중이 조금 감소가 됐다. 그리고 전체 참여자 중에 49%가 아직까지는 6개월 후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AAII 이 차트를 보면서 시장의 그 앞으로의 모습을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사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들이 다 공포감에 휩싸일 때 대범하게 좀 위험을 감수해야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쁨에 환호할 때 주식을 팔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러한 그 주식시장에 어떻게 보면 격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면 지금처럼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가 진정 우리가 좀 용기를 내서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월가의 컨센서스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라든지 줌, 비욘드 밋, 포드, 디즈니 같은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업데이트 사항은 웰스파고가 앨범알이라는 기업을 업그레이드 해줬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2022년 그리고 2023년의 아웃룩, 전망을 향상시키고 있다. 앨범알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리튬 의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리튬 관련된 화학 기업인 이 알바멜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는 리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준다. 어떠한 그 평가였냐면 오버웨이트입니다. 따라서 매수 의견을 다시 주고 있는 거죠. 자, 모간 스탠리가 그의 그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리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어닝 결과를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에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리비안의 그 트랜스퍼런시가 마음에 든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투명성이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웰스파고가 포드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다운그레이드가 조금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오버웨이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더웨이트로 바뀌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더블 다운그레이드죠. 원래 이제 매수에서 보통 보유로 가고 보유에서 매도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매수에서 매도로 바로 간 거죠. 그래서 더블 다운그레이드라고 나와 있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자,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 2022년이 피크 프로핏이 될 가능성이 있다. 피크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절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이 프로핏이 가장 좋을 때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2022년에 정점을 찍고 이때부터 계속해서 포드라는 기업의 수익률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포드가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BEV로 옮겨가고 있다. BEV는 뭐냐면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사업 쪽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테슬라도 적자에서 흑자로 옮겨가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죠. 따라서 지금 전통적인 그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전기차 쪽으로 이제 혁신을 거듭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수익률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진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2022년을 기뚜로 해서 이때부터 포드의 그 수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드를 지금 오버웨이트에서 언더웨이트로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은요, 원래 24달러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12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웰스파고와 똑같은 얘기를 지금 GM에 해주고 있는 거죠.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전망이죠. 따라서 GM 역시도 지금 굉장히 좀 전기차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똑같은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전통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될 것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따라서 전기차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전기차로의 변혁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비즈니스가 하향 곡성을 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수익률이 그렇다는 거죠. 매출이야 어떻게든 회복을 해보겠죠. 전기차를 팔면서. 근데 문제는 수익률이 굉장히 나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투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을 74에서 이번에 33까지 반토막도 더 난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하향 조정이 됐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너럴 모터 역시도 언더웨이트, 그러니까 오버웨이트에서 언더웨이트로 더블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똑같은 모습이 포드 그리고 제너럴 모터즈 두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어떤 기업이 준비되어 있냐면 KBW에서 찰스 시합을 업그레이드 했다. 한 단계 올려줬다는 거죠. 원래는 마켓 퍼폼이니까 보유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매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준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좀 시그니피컨트한 풀백이 있었다.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사실 찰스 시합 같은 경우는 가치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가치주인데 여태까지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 만에 23%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주가가 23% 떨어지는 와중에 사실 EPS의 컨센서스는 오히려 YTD로 16%가 상승을 했거든요. 원래 주가라는 것은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가치주기 때문에 멀티플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16% 올라갔으면 원래 주가도 16%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23%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바클레이가 비욘드 밋을 다운그레이드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욘드 밋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숏텀에 대한 비저빌리티, 가시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앞으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현재 인플레이션의 문제 때문에 코스트 프레셔, 코스트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비용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현금을 태우는 적자 기업이 지금 비욘드 밋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현금을 태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되겠죠. 계속해서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비용이 증가를 하잖아요. 따라서 비욘드 밋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주고 있고요.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 역시도 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비욘드
비욘드 밋의 주가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비욘드 밋이 24.90입니다. 따라서 24.90인데 25달러의 그 프라이스 타겟이 나왔으니까 그 의미는 앞으로 1년 동안 주가가 전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다음은 파이퍼 샌들러가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줌을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요. 중립으로 한 단계 물러선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GARP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GARP는 뭐냐면 미국 증시에서 자주 이용하는 그 숏텀입니다. 뭐냐면 Growth at Reasonable Price의 약자거든요. Growth는 이제 성장주죠. 성장주인데 at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장주 중에 이렇게 너무나 비싼 주식 말고요. 그냥 가격이 괜찮은 합리적인 주가를 가지고 있는 성장주를 GARP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GARP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프리캐시 플로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5배에서 20배 정도의 형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줌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한번 보죠. 줌을 우리가 들어가서요. 줌에 들어가서 밸류에이션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지수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프라이스 투 캐시플로우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그 캐시 현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15.8배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자, 15.8배가 어느 정도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이제 GARP 성장주 중에 가격이 합당한 것이 15배에서 20배 정도의 원래 형성이 된다. 따라서 줌은 그냥 평범한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리미티드 리스크 앤 리워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러한 주가를 가지고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지금 현재 엄청난 폭락장이 우리가 찾아와서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폭락장이 끝나고 나면 엄청난 또 그 랠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텐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주식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성장주가 많이 보인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줌 같은 경우는 평범한 GARP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디즈니를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어제 디즈니가 그 어닝을 발표했는데 사실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다 미스가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디즈니 플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디즈니 플러스의 net add subscriber, 즉 구독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넷플릭스랑 비교를 하는 거죠.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구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2022년 그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구독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여기 써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계속해서 새로운 마켓을 런칭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디즈니 플러스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죠. 따라서 넷플릭스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보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분기에 50개가 넘는 새로운 도시에 진출을 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마켓을 개척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램프라는 것은 이제 다량으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성장을 하냐면 새로운 컨텐츠가 4분기부터 그동안 이제 스튜디오에서 많은 컨텐츠를 제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페이스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가 4분기부터 많이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역도 넓히면서 구독자 증가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 컨텐츠의 질과 양에서도 계속해서 향상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주식이 테슬라입니다. 웰스파고에서 테슬라의 이퀄 웨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퀄 웨이트라는 것은 보유 의견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도 좀 낮췄네요. 지금 원래 960을 주고 있었는데 900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퀄 웨이트는 보유잖아요. 그래서 보유 의견을 준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봤더니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현재 테슬라의 강점인 마진을 낮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는 수익률을 제대로 잘 유지를 하면서 좋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주가가 좀 그런대로 잘 버틴 것이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마 수익률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웰스파고는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웰스파고에서 또 하나의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엔 온 세미컨덕터고요. 온 세미컨덕터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원래는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매수로 한 단계
엄청나게 올려줬고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너무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 두 번째는요. 온 세미컨덕터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오토모티브, 즉 자동차인데 사실 자동차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산업재. 이 두 가지 모두 어떤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가 높냐면 마진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롱텀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온 세미컨덕터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이 지금 EV고를 업그레이드 해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월프라는 투자기관에서 이번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다운그레이드 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이유는 뭐냐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전망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크레딧 카드 전문 기업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리세션이라는 것은 경기 둔화를 얘기하잖아요. 경기 둔화는 그야말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 소비자들의 지출에서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매출을 올리는 그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전문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두운 미래가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따라서 실제로 리세션이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는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결제 전문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제가 오늘 장중에 테슬라 주식을 2주를 더 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테슬라 주가가 아주 오래간만에 700 밑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반등해서 714까지 가 있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매수했을 때 695인가 여기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주를 이제 재빠르게 줍줍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70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지만 한 10개월, 한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주가를 찍은 거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두 가지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의 문제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은 항상 문제죠. 왜냐면 항상 비싼 주식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샹하이. 샹하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코비드의 영향으로 이 샹하이의 기가 팩토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4월 달에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테슬라의 4월 달 실적을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아직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4월 달에 얼마나 저조한 실적이 발표가 됐는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EV 메이커인 테슬라가 딜리버를 했는데, 딜리버라는 것은 이제 판매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512대라는 자동차를 이번에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달 한 달 동안 1500대밖에 못 팔았는데요. 3월 달을 보시면 무려 6만 5천 대를 팔았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7만 대를 넘게 팔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6만 대, 7만 대를 팔던 공장이 바로 이 상하이 공장인데 여기서 1500대밖에 4월 달에는 판매를 하지 못한 거죠. 뭐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코비드의 영향 때문에 샹하이 전체 도시가 완전히 락다운에 휩싸였잖아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공장 가동을 못했던 이유라고 설명이 돼 있죠. 자, 그리고 다시 문을 연 다음에 이 팩토리에서 생산량은 1만 대를 넘게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1만 대 넘게 만들긴 했는데 그 중에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1512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내수에만 1500대를 팔고요. 엑스포트는 하나도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유럽 등지로 원래는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샹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전 세계로 추출을 하는 하나의 그 수출의 허브로 이용되고 있는데 아예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판매 대수가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또 한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래 애널리스트들이 이 샹하이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실적은 뭐냐면 35만 대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다. 2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에 35만 대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이제는 그 예상치를 30만 대로 줄였다. 따라서 5만 대를 지금 하향 조정한 거죠. 과연 30만 대라는 그 자동차의 판매수를 2분기에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